have the JFK files. What time will they be released? Tomorrow afternoon, sir.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케네디 암살 사건 미공개 파일이 공개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며칠 뒤에 1월 23일이었죠. 그때 이 JFK 암살 사건에 관련된 문서들을 전부 다 공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암살 사건이 사실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새로운 음모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18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 문서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실제로 메릴랜드 주 소재에 있는 이 문서 보관소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우리도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아예 통으로 올려놓은 건데. 자, 곽재식 작가. 케네디의 죽음을 놓고 사건이 한 6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까 이용재 평론가 말대로 지금까지는 아주 무수한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JFK 워낙에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음모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60년대 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던 분이자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암살되었던 대통령이기도 하지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취임했을 때 기준으로 나이가 한 40대 초반, 43세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편이었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 부인이었던 영부인 제클린 여사 같은 경우에 31세의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정말 화제를 모았던 대통령 부부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젊은 대통령상, 대통령 가족상이라고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미국 민주당계 정치인들 중에서는 어떤 젊은 민주당의 어떤 모습,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미국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긴 분이신 게 그때 당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전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소련의 어떤 그런 대결 분위기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미국인을 달에 보내겠다. 달 착륙을 60년대 안에 성공시키겠다. 이런 말을 과감하게 연설해서 한 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대통령 사후긴 합니다만 현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영광스러운 시절을 상징하는 대통령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대통령이 너무 일찍 범죄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 의문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다양한 건물, 기관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 하면 인천국제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항에 세 글자 알파벳으로 표시한 티켓에 보이는 그 공항 코드를 보면 ICN이라고 적혀 있죠. 미국의 뉴욕에 가보시면 뉴욕을 제일 대표하는 공항이 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미국 가는 비행기 표현은 JFK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일이 많을 만큼 미국을 상징하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한 식당을 갔더니 제클린 여사한테 직접 케네디 대통령이 프로포즈를 했던 그 자리를 또 보존해 놓기도 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케네디를 사랑하는 게 미국의 마음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요. 우선 이 케네디 피격 사건이 있었던 1963년 11월 22일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김재천 교수님. 케네디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텍사스 댈러스를 간 거예요. 여기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1963년이면은 케네디 집권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이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재선까지는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이 케네디가 당시에 전국적으로는 인기가 좋았는데 남부에서는 인기가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케네디가 추진했던 흑인들의 이제 인권 강화 운동 이런 게 이제 남부에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는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1960년 선거에서 텍사스를 이깁니다. 케네디가 이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라 그러죠. 린든 존슨이 텍사스 출신 아주 좀 유력한 상원 의원이었더라는 거. 그 득을 봐서
텍사스를 신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텍사스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제 린든 존슨한테 나 한번 좀 텍사스 가가지고 유세를 하고 싶어 그랬더니 린든 존슨이 이제 그 유세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준 것이고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떨어지고 있는 텍사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안타깝게 암살을 당하고 만 것이죠. 네. 그런 또 정치적인 배경이 숨어 있었는데 이용재 평론가 그 전대미문의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진 그날 그럼 댈러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때는 1963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이 JFK 대통령이 11시 30분에 이 댈러스 공항에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던 링컨 컨티넨탈 오픈카, 이 컨버터블이라고 하죠. 그 차를 타고 이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 시내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이제 뭐 인사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뭐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알은 이 JFK를 맞추지 못했고요. 두 번째 총알이 이제 그 JFK의 목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보시면 목을 이렇게 부여잡는 이 사진이 있습니다. 목을 부여잡았는데 그리고 곧바로 세 번째 총알이 발사가 됐는데 이게 머리를 관통하면서 치명상으로 작용을 해서 이때 이제 JF 케네디가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케네디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동안은 이제 이 목숨이 이제 붙어 있었다 그래요. 살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숨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격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요. 약 한 70분 정도 지나서 범인이 잡혔다고 해요. 근데 이 범인이 누구였던 겁니까?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2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행적이랄까요, 이력이랄까요, 삶이 참 기구한 게 이 사람이 처음 직업으로 혹은 뭐 몸담았던 충성을 바쳤던 곳은 해병대였거든요. 그래서 해병 출신 인물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병대라고 하면 좀 강인하고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면서 잘 견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라고 하기에는 좀 안 어울리게도 정반대로 냉전 시기에 당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상 적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소련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한동안 살았고 거기에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뭐 살림을 차리고 자식도 낳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교과서 보관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교과서를 보관? 교과서를 보관하고 있는 어떤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의 건물의 위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존 F 케네디를 암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총을 쏘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수상하게 봤던 왜냐하면 사건 일어난 다음에 인근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범인을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수상하게 봤던 경찰관이 이 사람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도 권총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 경찰도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2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극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경찰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극장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해가지고 극장에서 잡혔습니다. 극장에서 이 사람이 본 영화는 War is Hell, 전쟁은 지옥이다라는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는 6.25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런 연관 관계가 또 있군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비 오스월트가 잡힌 뒤에요. 자신을 땡땡땡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땡땡땡 무엇일까요? 뭔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분위기가.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워낙 좀 유명한 대사라서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알고 있고 우리말로는 어떤 뜻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뭐죠? 이때 이 사람이 I'm just a patsy라고 이야기했거든요. patsy라는 말은 약간 우리말로 따지자면 약간 속어로 봉, 뭐 호구 이런 뜻입니다.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 근데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아마도 뭐 희생양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스월드는요 자신을 이제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너무 뜬금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왔던 지문이나 뭐 이런 증거들은 분명 오스월드가 이게 범인이라고 거의 확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스월드는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게 자기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일은 아니고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에 이 오스월드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잭 루비라는 이 근처의 나이트클럽 주인이 나타나서 이 오스왈드를 권총으로 쏴서 사살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잭 루비가 자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힌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이 오스왈드라는 사람을 누군지 모른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예. 저 사람이 잭 루비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총을 아이고, 저렇게 예. 쏴서 이 범인이었던 오스왈드가 저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잭 루비가 다시 또 잡혀가게 되죠. 잭 루비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잭 루비는 4년 후에 이 감옥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 자기 그 정부에서 자기한테 뭐 방사능이 뭐 섞인 음식 같은 걸 줘서 자기를 이제 암살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음모론으로 이제 이어나가는 그 뿌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미국 정부는요 일단 오스월드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음모론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오스왈드 공범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스월드가 범행에 이제 참여한 거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온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공범설입니다. 이거는 뭐 초기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뭐 매직 뷰렛 티오리, 마법의 탄환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총알을 총 3발의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식 조사 결과대로라면 그중에 한 발이 한 7군데 정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두 사람에게 7군데의 흔적을 남기려면 총알의 각도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모양으로 총알이 스스로 날아다녀야 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생긴 이야기죠. 이 마법의 탄환, 뭐 마탄의 사수 이런 베버의 오페라도 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설 중에 마법이 걸린 총알은 쏘면 그 총알은 항상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저절로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설에서는 공교롭게도 그런 총알은 저주에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쏜 사람을 나중에는 맞추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리 하비 오스왈드도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다음에 자기도 범죄의 피해자로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뭐 저주받은 전설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하비 오스왈드가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어딘가에서 총격을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총상이 생긴 건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좀 대체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픽이 잠깐 지나갔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짧게 해주실까요? 지금 저 위치가 건물에 있는 위치가 리하비 오스월드가 사격을 한 위치입니다. 저기서 3발을 쏘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발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빗나왔고요. 네, 2발이 맞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발이 좀 적중을 해가지고 가장 큰 상처를 입힌 탄환이고요. 나머지 한 발이 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맞힌 총알인데 그 총알이 지나간 모양이 너무 이상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하비 오스왈드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위치에 숨어 있다가 총을 더 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나란하게 정확하게 앉아 있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스왈드가 쏜 자리에서도 그 각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설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음모론이 있다면서요? 네, 이 JFK 음모론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항상 언급되는 2명이 여성은 바부슈카 레이디, 남성은 엄브렐러맨 이 2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브렐러맨의 우산을 든 남자라는 뜻인데요. 이날 달라스가 화면상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날씨가 맑은 곳이었거든요. 원래 달라스가 날씨가 맑은 날이 많은 곳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우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JFK가 지나간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우산을 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산을 펼치는 모습이 촬영이 된 거죠.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던 우산 쓴 저 우산 쓴 남자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특히 남성이 뭐 햇빛이 좀 강하다고 해서 우산을 쓰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왜 갑자기 자기 혼자 우산을 저렇게 펼쳐서 들고 있느냐. 저 사람 뭐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음모론 중에는 저 사람이 지금 케네디를 쏘면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우산을 펼쳤다라는 설도 있었고요. 심지어 조금 더 나간 주장 중에는 저때 60년대에 첩보전 이런 게 왕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첩보부에서 우산을 개조해가지고 안에 뭐 독침을 숨긴다거나 하는 무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류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설까지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부슈카 레이디라고 해가지고 이 바부슈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쓰는 머리에 이렇게 스카프 두르는 그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약간 러시아 할머니 같다라고 해서 할머니라는 뜻의 러시아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바부슈카 레이디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저 분은 뭐 여성이고 별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이는 인물인데 무엇인가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는 와중에서 이상하게도 너무나 침착하게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끝까지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지금까지도 저 바부슈카 레이디가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가 나오지 않고 내가 바부슈카 레이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막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분분한 상황이죠. 네, 아직까지는 뭐 음모론일 뿐이고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점 저희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음모론이 또 나온다는데요. 다음 음모론이 뭔지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사라진 증거라고 뜨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다음 음모론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요 증거, 지금 이 범행의 주요 증거였던 케네디의 땡가 사라졌다라는 건데요. 땡이 사라졌다. 땡 뭘까요? 혹시 돈 아닐까요? 케네디의 돈이 사라졌다. 돈이요? 그건 아닌가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뼈 아닐까요? 뼈? 뼈, 뼈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정답은요 케네디의 뇌입니다. 아, 뇌요? 브레인이죠. 이 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제 부검까지 받게 되는데 부검을 한 과정에서 이 뚜껑이 달린 스틸 용기에 이렇게 담겨서 뇌가요. 담겨서 그거를 이제 그 보안실에다가 이렇게 뒀대요. 네, 지금 저 나오는 건 모형입니다. 네, 모형입니다. 저때 그 당시에 두개골 모형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3년 뒤에 1966년 10월에 이 케네디의 뇌 그리고 세포 조직 슬라이드 그리고 다른 부검 자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가져갔나 이게 찾아보니까 이것도 음모론입니다만은 케네디 전 법무장관, 그러니까 JFK의 친동생이 있거든요. 그 친동생이 자기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그 뇌를 훔쳤다라는 이 약간 좀 정황 같은 게 좀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자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필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저 뇌를 가져간 게 그 방금 전에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알의 방향이 뒤에서 왔어야 되는데 앞에서 왔기 때문에 뇌가 그 방향에 따라서 그게 모양이 바뀔 거잖아요. 총알의 탄환의 방향에 따라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이 증거를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누군가가 뇌를 감췄다라는 음모론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JFK 친동생이 이 형이죠. 대통령의 뭐 평소에 질병이나 약물 복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숨기고 싶어서 가져갔다라는 게 약간 좀 정설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진실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엔 다 주장일 뿐이고 아직 음모론 단계여서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음모론을 알아보는 이유가 그렇다면 미공개 파일을 통해서 음모론이 정말 밝혀질 수 있을까인데 마지막 음모론이 또 있다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케네디 음모론 하면 많이들 이야기되는 것이 CIA 같은 미국 내부의 정보기관, 비밀기관이 개입을 했다라는 설입니다. 이것이 뭐 미국에서도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학설이고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텔레비전 시리즈 엑스파일에 보면 거기서도 이 설을 어느 정도 채택을 해가지고 주인공 폭스 멀더를 항상 노리고 있는 담배 피는 사나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예전에 비밀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존 F 케네디 암살에 관련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한 시즌 4쯤인가요?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가 왜 생겼느냐면 당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비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케네디 정부 집권 초기 그 직전 무렵쯤 해가지고 CIA가 특히 쿠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별로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쿠바가 미국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눈엣가시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쿠바를 약화시키거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같은 그런 지도자를 좀 어떻게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생각이 강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자꾸 작전은 실패만 하고 좀 추한 모습만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평가가 안 좋아진 거죠. 저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렇게 정보 조직이 너무 비대
위대해지면 정보 조직과 최고 이 지도자 간에 최고 권력자 간에 갈등 관계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자가 정보기관의 지도자한테 어떤 불만 혹은 뭐 어떤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내비치면 정보기관의 지도자는 자신의 어떤 안위와 불안을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최고 권력자를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수가 세계사 역사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비슷한 일이 존 F 케네디 시절에도 좀 있어가지고 CIA 같은 미국 내의 정보 조직에서 불만을 품고 뒤에서 어떤 배후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떤 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설이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인기는 있었던 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음모론들이 미공개 파일로 얼마만큼 밝혀졌을지 짚어보기 전에 근데 케네디 암살 관련한 음모론 하면은 이 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면서요? 호밀밭의 파수꾼 뭐 이 책이 항상 언급되는 편인데요. 사실은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암살된 다음에 존 레논을 암살하는 사람이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 책을 유유히 읽고 있는 채로 뭐 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책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받기 시작했죠. 존 레논 암살범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으면서 이 책을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 JFK 암살범인 리 하비 오스왈드도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고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저격범도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좋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뭐 명확한 건 아무것도 그냥 책이 워낙에 미국에선 고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읽는 책이라서 뭐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만 이야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음모론, 음모이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97년에 나온 멜 깁슨 주연의 영화 컨스피러시 그 영화에서 보면 멜 깁슨이 자기 집에 가면 이 호밀밭의 파수꾼 책을 수십 권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좀 뭐 문학적으로는 아름다운 책인데 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좀 얽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참 미국 사회를 그야말로 뒤집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미공개 이 파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김 교수님. 뭐 일단 언론의 반응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뭐 BBC까지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스모킹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내용을 뒤집는 내용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음모론을 갖다 깨끗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단지 당시의 어떤 수사 과정을 조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보 당국 사실 CIA까지 포함을 해서 이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여부를 갖다가 조사를 갖다가 치밀하게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쿠바가 배후에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스월드가 아까 그 나는 그냥 패치 희생양이었다. 배후는 따로 있다는데 그 배후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스모킹 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미공개 문서의 파장을 두고선 아직까지 좀 속단하긴 이르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과거에 미공개 문서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미국 정계가 또 국제적인 정치 방향이 한번 흔들린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초에 있었던 펜타건 페이퍼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펜타건 페이퍼라고 하는 국방부 기밀 문서들이 갑자기 공개가 되면서 베트남 전쟁 초기에 마치 미군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걸 좀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점점 확대되고 있던 미국 내의 반전 여론이 굉장히 불이 붙게 되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갑자기 확 솟아오르면서 좀 역사의 향방까지 바꾸게 되었던 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평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밀 문서 이런 것들이 공개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더 포스트 저 영화가 그 펜타곤 페이퍼를 다룬 영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곽태식 작가 미공개 문서를 공개한 이후에요. 뭐 예상치 못한 논란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러려고 사실은 공개한 게 아닌데 싶은 그런 좀 부대 효과가 생겼는데요. 광범위한 미국의 그 조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정부, 미국의 정보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정황 증거들 같은 내용들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비밀 작전 같은 것들을 해외 각국에서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도청,
공작 이런 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쿠바 같은 경우에는 뭐 갈등 상태가 너무 좀 심해져 가지고 예. 뭐 어떤 범죄 조직하고 뭐 연관을 맺어 가지고라도 공격을 할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설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에 아무리 냉전 시기라고 했지만 좀 추한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가지고 뭐 이게 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음모론하고는 다른 쪽으로 오히려 좀 논란이 좀 붙는 뭐 그런 부대 효과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재 평론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게 한 8만 장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했는데 그거 뭐 일일이 다 뭐 개인정보 이런 거 지우고 공개했어요? 이번에 굉장히 통 크게 전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8만 장이라는 놀라운 뭐 이만큼 쌓아놓으면 이거보다 더 될 텐데 이 문서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JF 케네디 관련된 암살에 대한 진실은 뭐 저 너머에 있다라고 쳐도 그 안에 담긴 개인 정보들은 우리 눈앞에 있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 200명의 이 개인 정보가 있는데요. 거기 뭐냐면은 뭐 그 당시에 1975년에 교회위원회 업무를 맡았던 이 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있는데 뭐 사회보장번호, 뭐 출생, 연월 이런 게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 치면 주민번호 같은 거? 네, 맞아요. 주민등록번호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함부로 쉽게 남한테 알려주는 번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 살 때, 차 살 때, 대출 받을 때 이럴 때 쓰는 번호인데 그게 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신원 도용도 할 수 있고 금융 사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의 사실 유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족들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일일 드라마 같은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애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JFK를 이렇게 건드렸느냐부터 좀 살펴볼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JFK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치 활동 좀 활발히 했었고 당연히 케네디의 친척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이죠. 네. 대통령 후보로도 막 출마하고 이랬던 분인데 당연히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좀 제3지대처럼 우리나라식 경우입니다만 출마를 하다 보니까 단일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민주당 쪽으로 단일화를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트럼프 쪽으로 이분이 살짝 좀 단일화를 하는 그래요? 그런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JFK의 조카가 활동하는 저 사람이군요. 네,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JFK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장녀. 이분이 바이든 행정부 때 사실은 외교관으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주일 대사까지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까지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족 내에서 사촌 사이에 약간 공화당 편, 민주당 편으로 갈려가지고 이 돌아가신 JFK를 놓고 뭐 서로 약간 좀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JFK의 딸의 아들인 잭 슐러스버그 이 사람 작가입니다. 이분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좀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JFK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시체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죠. 자, 김 교수님. 그러면 자, 이 시점에 트럼프는 왜 이걸 갑자기 공개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일기 행정부를 마치고 말랄라고로 돌아갔을 때 이 정부의 비밀 문건을 가지고 갔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부통령 당시에 자기가 활동했었을 때 비밀 문건을 자기의 개인 사무실이나 이제 자택에 가지고 왔다 이제 이런 뭐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게 네. 정부의 기밀 문건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나왔던 비판이 이게 미국이 이런 어떤 비밀 문건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웃데이트도 됐다. 그래서 예. 이런 걸 갖다 좀 고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있었고 특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부의 관료주의를 갖다 타파하려고 노력을 갖다 많이 지금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가 이런 방대한 비밀 문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딥스테이트의 이제 관료주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딥스테이트의 어떤 뭐 관료주의를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비밀 문건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해제를 갖다 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왜 이걸 공개했는지까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과 미공개 파일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